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매번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어떤 제도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금투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2월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달이면 이제 3분기 실적 성장주 위주로 그 자금이 아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서 지금 빨리 매수하셔서 기다리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두환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주식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고 시장 조정에 빌미를 주는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처참하게도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가 무너지더라고요. 불과 2007년, 2008년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000 그때 포인트를 넘겼던 걸 감안을 해보면 무려 거의 한 15년, 16년의 기간 동안 오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글로벌 지금 상황에 비교해서도 너무 뒤떨어져 있고 진짜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와중에서도 지금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이 필요한 기술과 그런 핵심 제조 역량을 갖춘 그런 회사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힘들고 매번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어떤 제도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모 의원께서 굉장히 발언을 이제 굽히지 않고 세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계속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 어느 국가마저도 기타 동남아 후진국 증시마저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적 후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세게 내뱉고 계신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이거 뭐 비포장 도로에서도 수익이 나면 그것도 통행세를 거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장에 있어서 전장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단순히 이제 탁상 공론만은 이 전쟁을 지휘를 한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먼저 밸류업이 된다면 먼저 이 후진적인 이런 제도 그리고 인식 수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는 반드시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된다.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환경을 갖추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투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석을 앞두고 팔 웬만큼 이제 매도세는 거의 다 이제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2월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제 전 세계에 풀려 있는 엔캐리 자금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심각한 지금 타격을 끼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9만 원이었던 주가 수준이 지금 6만 원대로 지금 폭락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웬만한 주식들은 전부 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자체 수급만으로도 정말 이제 고군분투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매크로 환경도 나빠지고 있고 거기다 이 금투세 문제까지 합쳐서 이제 터져버리니까
정말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건 최근 이제 삼성전자의 추락을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이제 이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그 적자를 계속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범용 반도체, 이제 최신형 반도체 그 하이 퀄리티 DDR5 이상에는 이 회사가 아직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온갖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하니까 이제 DDR4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내년에 범용 메모리 관련해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기사가 나고요. 마이크론이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3강 체제로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어왔던 시장에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 업체,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계속 힘든 구간을 가고 있었는데,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는 범용 반도체마저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게 지금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분발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제가 세운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중국과 경쟁하는 사업에 투자를 피하자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시행해온 강력한 대중국 제재, 특히 이제 장비 반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최신형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입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들어간 그런 미국 쪽 장비들은 AS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죽기 살기로 그 이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창신 메모리라는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잠식할 거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매우 좀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22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시장에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유행하던 게 나스닥 7천을 간다. 그때 폭락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을 넘었었는데, 그때도 2,200, 300 거기까지도 급격하게 이제 하락이 오니까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폭락론자들의 얘기를 듣고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됐죠? AI 혁신이라는 이제 AI라는 신성장 사업이 이제 크게 이제 대두하게 되면서 하이닉스라는 주도주, 그리고 거기 한미 반도체 AI라는 성장 섹터가 드러남으로써, 그리고 실제적으로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고, 거기에 수혜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가 아주 강했었죠. 저는 이 시장 환경을 마치 홀짝 게임하듯이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제가 수많은 이제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의 책이나 어떤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분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기가 막히게 피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성장을 믿고, 모두가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심리가 무너질 때, 싸졌을 때, 그때 그 주식들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실을 누렸을 때, 그때 이제 경제적 부가 달성되고 자산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그런 투자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가 쌓였던 거지, 뭐 기가 막히게 뭐 침체가 오는 걸 내가 알아서 피하고 다시 저점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전 재산을 다 주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저 역시도 제가 세운 그 몇 가지 원칙들을 계속 이제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부가 쌓여 올 수 있었고, 제가 뭐 성공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제 1원칙,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서 내가 가능한 저점에 매수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걸 보유한다. 그 원칙을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고 있죠.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두산만 해도 불과 2달 전까지는 역사적 신고가 26만 원을 걷다가 지금 지난달에 12만 원까지 그게 빠졌었거든요. 네. 예, 다행히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16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과정들이 매년 제가 반토막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투자가 참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럴 때마다 주가 빨 때 기가 막히게 폭락론자들이 나와서 왜 당신이 지금 주식을 팔고 지금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가 세운 이 원칙들을 지키고 이겨나갔고, 지금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자금을 좀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래도 주식 시장에 조금 훈풍이 불까요? 지금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좋을 것이고 네. 우리 주식 시장도 급격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면 좋은 게 이제 기업들이 일으킨 부채에서 부채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조달 금리가 늘어나요. 그게 인하가 되면 이제 기업의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주식도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는 그게 올랐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막상 이제 눈앞에 오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의 세계가 오묘한 게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이제 달려나갈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내 자신을 대중과 이제 떼어놓고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두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으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당했죠. 그러면 지금같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아, 옥석이란 거는 결국 이 환경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지금 두려움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네. 이 시장 환경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기업이 있어요. 지금 자산 시장이 지금 동반 폭락을 했고 웬만한 주식들이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옥을 내가 빨리 챙겨야 된다.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자금이 지금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면서 좋은 회사도 그냥 그저 그런 회사도 나쁜 회사도 다 같이 폭락한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는 빨리 내가 좋은 회사가 뭐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서 지금 빨리 매수하셔서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지만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섹터가 있었어요. 그게 은행, 금융주였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본주보다 우선주가 지금 주가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더 높아요. 지금도 조정 폭이 본주 대비 우선주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견고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대차에서 배당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즉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주보다는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가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두산우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두산이라는 회사가 계속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익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주 대비 우선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특히 이제 두산우 같은 경우에는 본주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배당은 본주보다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주식 가격이 본주보다 우선주가 절반을 싸요. 그러면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률은 우선주가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큰 흐름에서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라는 큰 흐름에서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저는 우선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두산이 폭락하기 전만 해도 자산이 이제 30억이 넘어갔었는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한 20억 가까이 날라갔었거든요. 3분의 2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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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이 힘든 시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의 배당이 늘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는 사는 거예요. 네. 그 우선주를. 이렇게 힘들 때는 이제 수급이 다 이제 쓸려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죠. 예. 주식의 기본은 뭐죠? 주식의 기본은 배당이야. 주식을 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유 자체가 자본이 부족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더 키워서 이룬 성과를 일반 주주들과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없었어요. 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총수들은 다 이제 이 기업을 자기 사유화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핵심 이익을 거기에 넘겨주고 뭐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예,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큰 흐름에 빨리 이제 동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 주식의 기본은 배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내가 골라서 지금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제가 고른 종목은 이제 두산우에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가 한 3개월 하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앞으로 3개월 정도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이제 오늘 그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섹터를 보면 역시 AI 관련주, AI 수혜주. 그 뭐죠? 결국 실적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어려워져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지만 결국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10여 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항상 자본은 성장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장.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섹터 역시 1등은 AI라는 거죠. AI 위주의 실적주. 거기서 이제 지금 선택을 하면 지금 이미 전 오늘로서 출발했다고 봐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8% 올라가고 예, 제가 투자한 두산만 해도 거의 한 11%, 12% 이렇게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벌써 이제 9월이 되었고 벌써 다음 달이면 이제 3분기 실적 성장주 위주로 그 자금이 아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배당 시즌까지 벌써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찬바람이 불면 항상 배당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역시 배당을 하려면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지금 빨리 선별을 하셔서 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한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많이 하락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이 회사는 분명히 이제 수주한 건 굉장한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지만 수주 이후로 그 전부터 좀 조짐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체코 원전 수주라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자금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그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엔캐리 그 자금이. 그래서 이제 호재에도 거기다 이제 엄청 강한 매도를 때렸던 거죠. 두산에너비티 주가 빠진 거는 회사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즉 이제 이런 유동성이 이제 급속히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운대가 좀 안 맞았죠. 운대가 안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들. 계속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발목을 잡는 소송을 걸고, 그래서 우리나라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두산에너비티 또 합병권 네. 관련해서도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한 17,000원 이상의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돼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2만 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 15% 정도 주가 빠졌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웬만한 주식들 지금 반토막도 지금 더 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30% 빠졌는데 15% 빠진 거면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을 거고요.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이제 내한을 할 거예요. 그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특히 원전 관심 있게 둘러보실 건데 슬로바키아 위치를 보시면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에서 바로 이제 동남쪽에 있는 바로 이제 국경이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슬로바키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체코 원전을 이제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이제 순회 공연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제 표현이에요. 그냥 순회 공연을 돌면서 이 K 원전의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로 이제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로바키아,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이제 스웨덴까지 계속해서 원전 수준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출발점에 서서 이제 총소리가 이제 울린 것뿐이에요. 아직 이제 첫발 내딛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막 실망하고 막 지금 주가 빠졌다고 뭐 회사 뭐 큰일 났냐 이런 얘기가 분들 많은데 저는 최소 20년짜리 성장이라고 봐요.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리고 제일 큰 대륙 바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도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최소 20년짜리 성장이 이제 총소리가 이제 울렸는데 여기서 지금 실망하고 떠나실 게 아니고 지금 뭐 더 사셔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 그룹 내부의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계열사 합병 문제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합병이 아마 안 될 거라고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 합병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거의 한 28,000원을 주고 그 주식을 사줬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주가가 17,000원이니까 어떤 주주가 그걸 주식을 안 내놓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걸 다 사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될 건데 근데 그럴 돈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어제 그 공시가 나왔어요. 그걸 무기한 이제 연기하겠다고. 실제로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이벤트는 조금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 시점에 두산의 이제 박정은 회장은 왜 이 시점에 이런 합병권을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특히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수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아주 장기간. 최소 제가 볼 때는 최소 20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크게 성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두산이 이제 가장 캐시카우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 두산 밥·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켓을 떼서 신성장 사업 쪽으로 투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자금을 활용해서. 그게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게 특히 이제 두산 전자 같은 경우는 AI 특히 블랙웰에 들어가는 CCL 동박 적층판을 이제 단독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지금 조금 늦어서 12월부터 그게 대량 양산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도 이제 자본금,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산이 하고 있는 게 또 드론, 그다음에 수소, 로봇 이 모든 거에 지금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로 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정훈 회장은 고심을 한 게 이번 방안이 이렇게 합병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원전과 반도체, 수소, 로봇 이 모든 거에서 이제 시대적 이제 상황을 맞아 큰 이제 흐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박정훈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좀 투자금만 넣으면 넣을수록 쭉쭉쭉 이제 이익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병권을 이렇게 짰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죠 지금. 두산 밥·켓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이라는 시대 정신에 조금 좀 미스를 했죠.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런 큰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노만 저으면 쭉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심정은 제가 이해는 돼요. 그만큼 이제 두산이 앞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좀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너무 좋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업의 독점권이에요.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울까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경쟁 관계에 모든 회사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2차 전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2차 전지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불과 1년이 지난 사이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누가 지금 에코프로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2차 전지 더 간다. 2030년까지 확정된 실적이다. 뭐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년 지나서 에코프로는 실적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뭐 리튬 가격의 하락, 그리고 뭐 전기차 캐즘 구간,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그 근본 이유는 경쟁이에요. 경쟁. 예. 이렇게 업황이 좀 힘들고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을 내줄 수 있는 게 그 기업이 가진 바로 독점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도 전기차 대수로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성장했어요. 올해도. 네. 예. 그런데도 기업의 이익이 망가지는 건 경쟁력에 약간 좀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들의 이제 가격 저가 물량에 이제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자기의 그런 강한 영업력과 독점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죠. 실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과의 경쟁을 해서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배제하는 대상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좋냐면 즉 이런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있었던 회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난 10여 년간의 탈원전의 기간 동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도시바라는 일본의 그 원전 기업이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거든요. 지금 말 많은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도시바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 도시바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웨스팅하우스도 캐나다 사모펀드한테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우리나라에 소송을 거는 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몸값을 올리는 작업을 소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이 많이 깔리려면 그 원전의 핵심인 원전 주기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했어야 할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세계가 이제 양분화 됐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방 진영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이제 나뉘게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안보가 굉장히 이제 핵심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통해서 독일이 아무 역할도 못 하게 된 거는 결국 그 에너지를 결국 전적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본 이제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에너지를 빨리 갖추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시대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전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진영이 양분화됐기 때문에 이 서방 진영에서는 프랑스와 우리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는 지금 자기들 나라에서 만드는 원전조차도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코가 괜히 저는 원전 수주가 체코가 우리한테 괜히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얼마나 그 로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같은 유럽인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도 체코마저도 우리나라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즉 에너지 안보가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세상의 발전, 즉 AI와 전기차와
그리고 가상화폐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은 막대한 전기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저전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원전이고요. 그리고 원전의 필요성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탄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 이제 9월 12일인데 제가 어제 대천 해수욕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9월인데. 네. 이게 지금 9월에 해수욕장을 제가 다녀온다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제 기온이 거의 34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가을의 날씨인가? 네. 지금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이 의미하는 게 이제 수학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논을 어제 보고 왔는데 다 퍼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지금 변한 거예요. 지금 빨리 이제 시급한 거예요. 지금 무탄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디 뭐 원전의 뭐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원전이 좀 사고가 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의 위험과 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이게 급격하게 바뀌는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이미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인 이념, 뭐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구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기후 변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아름다운 지구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탄소 전력으로 가는 건 시급한 지금 시대적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원전의 전력원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는 지금 거의 숙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 성장할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러티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격은 제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저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점은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무조건 보유를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이제 SMR이라는 이 시대가 지금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전 SM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SMR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2030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그때 2030년에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 어떻게 됐고 또 그때의 시대 상황에 미래 이 기업의 성장성이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2015년, 2016년에 5,000원에 매수했었던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에코프로였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었어요. 알테오젠이 5,000원 하던 시기가 있어요. 에코프로들. 네. 지금 에코프로 이제 기업 주식을 분할해서 지금 가격이 예전 제가 5,000원대 산 그 주식으로 지금 평가하면 거의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도 막 얼마나 힘든 매크로 상황이 많았겠어요. 매년 이런 게 발생하고 그때마다 팔아야 될 타이밍과 사야 될 타이밍을 재고 그렇게 제가 이런 기업들을 정말 싼 가격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보유했었다면 사실 이런 고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제 시대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그 혁신 기술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가지고 가야지 진정한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럼 제가 볼 때는 2030년이 되면 이제 전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SMR이라는 혁신 기술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면은 그때 저 회사의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건 모르죠. 상상의 영역이죠. 근데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2015년 에코프로를 5,000원에 샀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야 전기차 저거 되겠어. 전기차 저거 되겠냐? 저 엄청 그때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전기차가 될 것 같으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냐? 그 유가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면 저 가격 경쟁력을 없앨 것이고 그리고 100km 그때 당시 기술로는 100km, 200km 이렇게 갔었거든요. 부자들의 장난감일 뿐이지 어떤 기술적으로 대중들에게 갈 수가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강구한 게 있었죠. 바로 기술의 혁신이죠. 기술이 혁신 내면서 지금 뭐 500, 600 심지어 이제 내년이 되면 거의 한 700, 800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면서 전기차도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보고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결국 시대의 이런 변화를 읽을 수 없고 그렇게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만 만족하고 팔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에 이제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가지고 가자.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자산도 밸류업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장기 투자 그리고 전 단기 투자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단기 투자도 네. 하고 계세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계속 이 안에서도 물론 이제 주식이란 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만 네. 그 단기적으로 정말 엄청난 파동을 계속 그리거든요. 네. 예. 근데 이 파동을 만드는 결국 이제 이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 지금도 회사는 계속 그냥 탄탄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두산말도 오늘 김제 신공장이 준공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회사는 계속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예. 업황이 이제 좋을 걸 판단하니까 이제 공장도 이제 준공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게 됐죠. 근데 주가는 2달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갖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 그냥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깨달은 거,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주가의 변동성을 내가 한번 이용해 보자. 바로 그거죠. 예. 지금처럼 심리가 극악으로 치닫고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던지면서 욕하고 미국으로 떠날 때 나는 최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배당을 주는 거예요. 예. 이제 주가가 오늘 이제 갑자기 급등해서 저도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불과 지금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저도 불안했어요. 네. 아 이게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제가 제 마음을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배당이거든요. 네.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잘 벌게 돼 배당을 늘릴 것이다. 배당을 받아서 내가 이 배당을 받아서 쌀을 사고 김치를 사고 라면을 사서 내가 이걸 먹으면서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왜? 이 회사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회사의 주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의한 주가 변동성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 회사의 성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인간의 심리에만 계속 거기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 요동치는 심리를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서 자산이 계속 점프가 업이 될 거예요. 계속 점프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산을 샀을 때가 주가가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6만 원 됐으니까 거의 한 3, 4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 자산은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이 심리전에서 계속 이겨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회사의 장기 성장을 믿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이 변동성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2030년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물론이죠. 무조건 2003년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수익을 보실 거라고 저는 이러면 좀 사자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예.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진 결국 혁신 기술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려요. 그때 제가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전기차가 성장한 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게 2020년 이후잖아요. 우리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점. 근데 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믿더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혁신 기술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고 뛰어들게 될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면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원전 관련 섹터가 미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네요.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형 원전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수주한 건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에서 이제 SMR이 이제 곧 이제 SMR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SMR은 이제 즉 탄소가 많이 나오는 발전원부터 빨리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석탄 발전, 화력 발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리 인류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석탄 발전을 지금 대체하기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전기 요금만 해도 10월 달에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 되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전력을 다 미국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업자들이 다 민간 발전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발전 비용을 즉각 이걸 떠넘겨요, 소비자들에게. 최근에 이제 PJM이라고 펜실베니아, 뉴저지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의 이제 발전 사업자가 이 발전 2025년, 2026년에 발전 가격을 입찰제로 이제 가거든요. 이 입찰한 가격이 전년 대비 올해 무려 800%가 급등을 했어요. 이 전력 요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전력이 결정하는 전기 요금은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력 요금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미국, 유럽만 해도 지금 급등하는 전기 요금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전기 자체가 지금 쇼티지가 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값싸고 무탄소인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큰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한 유망주들 추천해 주실 게 또 있으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한국전력 하면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한국전력의 이제 사업의 구조를 보면 전기 요금 인상을 최대한 이제 억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억제한 요금 인상을 계속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전력이 가진 사업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금은 인상하는데 원자재 격인 이런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스, 기름 이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저는 한국전력이 또 이제 원전 또 수혜 주죠, 사실. 한전 기술의 이제 모회사이기도 하고 우리 잘 되는 사업에 K 계속 붙이잖아요. K 엔터, 뭐 K 라면, K 원자 여기 보자. K 전력의 세계화 시대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이 가진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운영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해외 수출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현재 괜찮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건설주를 좀 보시라고 제가 계속 지난 5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괜찮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5월, 6월 이후로 지금 현재 15%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태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이 가진 원전 건설 능력이 앞으로 이제 저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주가 시점에서는 현대건설이 전 괜찮게 보여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프로네싱 관련해서 그런 부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사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늘려져 있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지금 불가리아에서 지금 원전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어요. 이거를 결국에 누군가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지금 현대건설이 하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가진 이런 원전 시공 능력이 이제 부각이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리스크는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충분히 회사가 저평가돼 있는데 회사가 가진 앞으로 미래 성장, 특히 이제 원전 건설 관련해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또 우리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때 사두면 후회하지 않을 주식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 이번 폭락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난 기업들이 제 눈에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두산도 이제 거기에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두산도 배당이 계속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두산우도 좋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반도체 지금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공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공정 쪽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앞으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앞으로 업황이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의심을 품는 그런 지금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로 후공정 쪽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후공정 쪽.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SFA 반도체를 인수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즉슨 이제 두산에서는 이제 후공정 쪽으로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전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 후공정 관련 기업들을 계속 두산이 인수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SFA 반도체를 그 후보 대상 올렸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즉슨 이 반도체 후공정이 굉장히 커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라도 이렇게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눈여겨 보셔라.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하나 마이크론 그 정도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이제 도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간단하죠. 부채가 많은 기업이에요. 부채가 네. 많으니까 그 이자 조달 금리 그리고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엄청난 이제 비용을 이제 빚 갚는 데 쓰게 된 기업들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SK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SK는 이제 수많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본 조달은 엄청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에 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 회사의 리스크가 굉장히 부과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코로나 저점 부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 원흉 자체는 배터리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네. SK온을 LG화학의 사례를 따라해서 그걸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했지만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투자금을 다 이제 부채로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현재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SK온은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는 이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룹에 있는 알짜 SKENS를 SK이노베이션 합병시키는 방안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이 그룹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이제 금리 인하기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고난이 이제 거의 끝이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가 이제 그 많은 부채를 일으키면서 다시 이제 이 회사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미 구조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조달 비용이 내려가게 되면 SK의 가지고 있는 SK의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SK 지주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한 기 수주하는데 이번에도 금액을 보면 12조요. 한 기 수주하는데 즉 2기를 수주했기 때문에 24조고요. 만약에 10기를 수주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한 12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금리 1%의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차이로 원전 10기 수주하면 거의 뭐 1, 2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만큼 이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데 현재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장기 이런 거대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다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강을 많이 쓰는데 그 철강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 환경이 계속 좋아지겠죠. 즉 원전 이제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SK와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 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두산을 투자하면서 매년 반토막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마 했는데 올해도 반토막이 났고요. 작년에도 났었어요. 2022년에도 났었습니다. 반토막이.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믿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결국 우상향한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처럼 심리가 공포로 치달을 때 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예.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게 버틸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 시나리오, 투자 시나리오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도 주가에 따라서 요동치잖아요. 그 불안과 초조, 공포가 도래할 때 그걸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두산전자와 그 경쟁업체들과 좀 비교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두산은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두산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 업체들이 있어요. 대만 업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두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단독 그 블랙엘에 들어가는 CCL을 단독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넘버원을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근데 그 경쟁 업체들은 그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가 있고 지금 적용받는 PER이 20에서 25 정도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고려해봤을 때 두산의 문제라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문제가 크구나. 역시 금투세, 엔캐리 자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큰 이제 투기 자본이라든가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 이런 취약한 한국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파생으로 막 흔들고 개인 투자자를 쫓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저 먼저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을 좀 제대로 잡아주시고 나서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답답하죠. 진짜 정치 탁상 공론자들이 갑자기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매출 영업이 늘어난 기업 결국 그 우상향을 믿는다면 결국 이 주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만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매년 반토막에 내년에도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회사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역사적 신고가 26만 원 갈 걸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올해 26만 원 갈지 몰랐어요. 근데 26만 원 찍고 다시 1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죠?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 가치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뿐만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결국 성장을 쫓아간다. 그걸 저는 믿는 거예요. 매년 반토막을 경험하시지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동안 계속 자산의 크기는 우상향하고 계시는 대표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매수, 매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제가 앞에서 좀 말씀, 결국 심리를 이용한 게임인데 이걸 어떻게 뭐 수학 공식처럼 네. 딱딱딱 맞아떨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투자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공식화할 수 있었으면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결국 진리에 대한 내가 탐구와 인식이에요. 그리고 결국 대중과 나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심리에서 내가 멀떠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뚝심 있게 내가 믿고 내린 그 결론을 계속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 결국 그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려면 역시 알매서 나오죠. 이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내가 깨달음으로써 내가 알게 되면 그 정확한 사실이 나에게 자유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그 기준을 원칙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비트코인 하시나요? 비트코인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네. 앞으로도 아직까지 좀 관심은 있어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아직 투자를 못했지만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을 저희 작은 이제 소견으로 이제 평가하자면 네네. 그냥 디지털 화폐다, 네. 디지털 금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금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도래했을 때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행위를 할 때 모두가 자기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카지노에 간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이 카지노에 가서 나는 오늘 돈을 잃을 거야라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모든 투자 활동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걸 지금 돈을 넣으면서 내가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내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반토막이 났을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사업적인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심리적인 이유로 이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내가 믿고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믿고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 확신이 있는 것만 전 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투자 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이에요. 특히 이제 금투세 문제 또 추석 앞두고 굉장히 심리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우울 증세를 보이실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 즉 기업의 사업 환경이 좋아지는 회사의 주가는 반드시 가치에 수렴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주가 빠질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네. 주가 빠지는데 기뻐할 수 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업 가치, 그게 성장하는 걸 믿으면은 주가가 빠지는 걸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쿠팡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돈 더 벌어야겠다. 알바라도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주가가 빠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주식 투자 환경이 저는 기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그리고 금융, 은행, 증권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배당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어가는 회사의 배당률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배당률은 올라가는. 왜냐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문제가 없다면 그 배당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주가 빠질 때 실망하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서 한 주라도 더 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